SBS 이경원 기자님께서 인포데믹과 감정 방역 그리고 팩트 체크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앞에 연사분들 준비할 때 제가 제 것도 준비하려고 했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정작 제 거를 준비 못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널리즘 컨퍼런스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SBS 8뉴스의 팩트체크 코너 사실은 팀에서 팩트체크 담당 기자로 일을 했습니다. 팬데믹 초기인 올 초에 한 30개가 넘는 팩트체크 연속 보도를 했고요. 그때 팩트체크했던 경험들을 좀 소개하고 당시 제가 느꼈던 여러 고민들을 이 자리에서 좀 공유하기 위해서 섰습니다. 말씀드릴 주제는 인포데믹과 감정 방역 그리고 팩트 체크입니다. 네, 코로나19는 우리 공동체의 건강과 생존을 위협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촘촘하게 연결됐던 전 지구를 뒤흔들었습니다. 우리 일상은 마비됐죠. 우리는 그간 겪어보지 못했던 세상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러스만 퍼진 게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거짓 소문들도 실어 날랐습니다. 이른바 인포데믹이 창궐했습니다. 우리는 감염 방역은 물론 정보 방역도 병행돼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거짓 소문이나 유언비어 이런 것들은 이런 불안과 두려움에 기생을 하죠. 그래서 다시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기 마련입니다. 공포는 다시 증폭이 되고요. 따라서 코로나19가 그 희생 규모에 비해서 우리가 더욱더 좀 우리의 감정을 더욱 자극시켰던 이유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감염될지 모른다라는 그런 불안감, 불확실성, 그리고 백신과 치료제가 없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일 겁니다. 따라서 팬데믹은 우리 공동체의 감정 위기다.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보 방역의 최전선에 있는 그 팩트체크 저널리즘은 이런 불안, 공포, 두려움 이런 게 재생산되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언론은 우리 공동체를 위협하는 여러 위태로운 감정에 대한 치안 담당자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 최전선에는 팩트체크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물음은 팩트체크 저널리즘은 정보 방역을 넘어서 감정 방역에 기여하고 있는가, 이렇게 이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 사실은 팀의 문제의식이었습니다. 사실은 팀은 적어도 정보 방역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 의미 있는 결과를 냈다, 이렇게 좀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거짓 소문을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19 위험성을 과장하는 유언비어, 두 번째 그 진단, 예방, 치료와 관련한 그런 거짓 의학 정보, 세 번째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허위 정보, 이런 걸로 분류를 했습니다. 각각의 유언비어의 성격을 이렇게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팩트체크 연속 보도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가장 고민했던 거는 그 팩트체크의 정밀성이었습니다. 그 팩트체크 담당 기자로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코로나19 팩트체크는 그 어떤 팩트체크보다 어려웠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는 신종 바이러스입니다. 그 사실은 팀이 그 코로나19 팩트체크 연속 보도를 시작했던 게 1월 말쯤이었는데 그 바이러스가 막 창궐했을 때였거든요. 따라서 정보가 매우 부족했습니다. 막 연구가 시작됐을 때였기 때문에 그만큼 자료를 수집하는 것도 어려웠고요. 팩트체커 입장에서는 전문가한테 의탁해야 되잖아요. 저도 사실 뭐 과학 쪽은 잘 모르니까. 근데 전문가들도 완벽히 안다라고 볼 수 없잖아요. 이게 신생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 창궐 초기 당시만 하더라도 전문가들도 그 전화를 해보면은 그 같은 코로나 계열 바이러스인 메르스나 사스 바이러스와 비슷할 것이다, 이런 전제를 두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그 변종 바이러스는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증상과 비슷한 경과를 보이기 때문에 이런 공식이 이번 코로나19에도 적용될 것입니다 라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지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달리 말하면 혹시라도 기존 바이러스와 좀 다른 지점이 후일 연구에서 발견됐을 경우에 그 정확하지 않은 팩트체크 그 위험성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평소 같으면은 이렇게 아직 검증이 안 된 걸 기반으로 한 팩트체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하잖아요. 저도 오보를 낼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그 코로나19 관련 정보들이 너무나 본물처럼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팩트 체크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었고요. 즉 허위 정보는 그 불안과 공포를 이렇게 증폭하는 연료와도 같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했고 팩트 체크에 대한 기대도 높아졌고 팩트 체커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역할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사실 여부를 어쨌든 속아내는 거는 그 언론의 몫이겠죠.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느냐? 연구가 덜 됐고 가짜 뉴스라는 표현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런 가짜 뉴스들이 막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퍼져나갈 때 결국은 전문가한테 물어서 취재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문과 전공을 했고 과학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거 말고는 뾰족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고민은 이 팩트를 완벽하게 규명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다. 다만 팩트 체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오류를 최대한 상쇄할 수 있는 그 방안을 고민을 한번 해보자. 그런 결론으로 함축이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팩트 체크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일반론적인 얘기였고요. 이제 사례를 통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게 이게 2월 7일자 보도입니다. 그 당시 확진 환자가 다녀간 가게들 있잖아요. 거기는 방역을 해도 닷새 넘게 바이러스가 살아있다. 뭐 이런 소문이 SNS를 통해서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에탄올 방역을 하는데 그것으로도 이게 효과가 없다 이런 말도 나왔고요. 이게 출처가 이제 한 외신이었어요. 외신이 그 어떤 중국 의사의 주장을 인용을 해서 퍼져나간 건데 이게 한국에도 발빠르게 번역이 돼서 이렇게 매우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문제는 뭐였냐면은 이게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너무 심한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가 다녀간 그 가게 정보를 다 공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게가 한두 달 동안 이렇게 뭐 장사가 안 되고 심지어 이렇게 망하기도 하고 그런 사례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 자영업자들이 너무 고통을 받고 있었고 또 그거에 대한 사실 항의도 있었어요, 언론사에. 그래서 몸 밖으로 나온 바이러스가 과연 얼마나 생존하는가 이에 대한 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팩트 체크를 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외부 생존 기간 이거에 대한 팩트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 오류를 좀 최소화할 수 있을까? 이게 사실 연구가 덜 됐으니까요. 그래서 저희의 대안은 일단 저희가 최대값을 뽑아낸 게 뭐였냐면은 아이템별로 그러니까 그 자문받을 전문가의 풀을 좀 매우 많이 다양하게 이렇게 확보하고 구성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사실 그 일반적인 언론 보도를 보시면은 이제 전문가 풀을 이제 감염 의학 전문가에 좀 한정을 시키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방송이나 신문에서 이렇게 보시면 코로나19 할 때 항상 이렇게 인터뷰하시는 그 의사분들 있죠. 이게 대부분 감염 의학 전문가 분들입니다. 근데 이마저도 이제 한두 명의 이제 멘트로 가름을 하고 끝날 때가 많았는데 계속 전문가들이랑 얘기하면은 이게 연구가 덜 된 부분이 있어요라는 사정을 꼭 붙여서 이게 좀 저도 좀 자신 없어지고 좀 고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팀에서는 이제 팩체크의 불확실성을 이제 조금이라도 해소하자. 그래서 이제 전문가 풀의 범위를 최대한 넓혔습니다. 감염의학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뭐 수의학, 예방의학, 바이러스학, 나아가서 이제 약학 전문가 이렇게 분야를 다 넓혀서 그 분야의 전문가들 다 섭외를 해봤어요. 지금 보시는 아이템의 경우에는 총 8명의 전문가에게 이렇게 자문을 구했고요. 그들의 이제 싱크, 그러니까 그들의 멘트를 다 이렇게 푸른 다음에 거기서 교집합만 이렇게 골라내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몸 밖으로 나왔을 때 생존 시간 가장 길게 잡은 전문가가 당시로서는 24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방송 중에 그 당시 자문받았던 전문가들을 다 이렇게 다 명시를 했고요. 그래서 팩트체크 기사는 우리 사실은 팀이 의견을 구한 전문가들은 모두 하루를 넘지 못한다 이렇게 답했다. 이렇게 기사에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물론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일치된 의견을 보이지 않는 경우도 꽤 많았어요. 이럴 경우에는 그냥 방송을 접었습니다. 팩트체크 그냥 아이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솔직히 좀 큰일 날 뻔한 적이 있었어요. 저도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은 막 코로나19가 막 창궐했을 때 이게 메르스나 이제 사스와는 달리 증상이 없을 때, 그러니까 무증상일 때 감염이 된다, 막 이런 이제 소문들이 막 퍼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과학은 잘 모르지만은 무증상 감염은 상식적으로 이렇게 기침하고 이럴 때 그러니까 기침을 해야지 이제 새 바이러스가 퍼지고 이러니까 이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 생각이 들어서 좀 과학 억측이라고 저도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를 그때 한 5분 정도 그때 당시만 해도 초기여가지고 감염의학 전문가 한 5분 정도한테 연락을 했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무증상 감염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팩트 체크를 이렇게 기사를 썼고요. 실제로 제작 직전까지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방송 나가기로 한 날에 저희 회사에 이제 의학 전문 기자가 있는데 의학 전문 기자를 비롯해서 이제 회사 내부에서 야 이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혹시 모르니까 좀 더 기다려 보자. 좀 전파 속도가 너무 빨라서 무증상 감염 이거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라는 이제 조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도 근데 전문가들은 다 괜찮다던데요. 무증상 감염 없다던데요. 아 그래도 몰라. 혹시 모르니까 한번 기다려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템을 좀 접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아이템을 보류한 직후에 무증상 감염자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오보를 낼 뻔히 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대한민국의 최고 감염 전문가한테 의탁해서 의견을 물어서 그걸 팩트체크를 하려고 했는데 저도 오보를 낼 뻔했고 지금 생각했으면 그거 보도했으면은 되게 창피한 일이고 좀 되게 부끄러운 제 기자 생활에 부끄러운 기록을 남길 뻔한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코로나19 같은 그 신종 감염병의 경우에는 그 팩트체크의 정밀성은 그 자체로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신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연구가 덜 됐습니다. 전문가들도 의견이 갈리고요. 그러니까 다만 팩트체크는 최대한 많이 묻고 많이 읽고 여러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과학적 판단도 중요하지만 정무적 판단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흐름을 보니까 안 나올 것 같다. 무증상 감염자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는 그래도 기자 생활을 오래 한 선배들의 조언이었거든요. 자, 그래야 조금이라도 좀 사실에 근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팩트체크의 화법 역시 이런 맥락을 감안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아직 확실하지 않다. 잘 모르겠으면 팩트체크인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명히 밝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팩트체크가 꼭 이거는 사실, 이것은 거짓 이런 식의 그런 판결문을 꼭 내릴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설령 자신이 있더라도 그 출처를 명확히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 누구한테 또 몇 명에게 어떻게 질문을 했고 또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취재를 했고 그래서 이 정도의 결론에 도달했다. 자, 이것을 이제 기사에서 명확하게 드러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요. 좀 약간 좀 제가 문학적인 표현을 좋아해가지고 팩트 체커는 자신의 불완전함을 당당히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종 바이러스, 그러니까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그 미지 영역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초반만 하더라도요. 저희가 팩트 체크를 했을 때 초반만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그 불완전함을 전제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완벽히 말할 수 없는 영역이 아니기도 하고요. 하물며 비전문가인 저 팩트 체커도 완벽할 수 없죠. 결국 그 팩트 체커가 자신의 취재 과정을 공개를 하는 거 있죠. 그런 것들 제가 아까 8명의 전문가를 다 적시를 했듯이 감염병 팩트 체크가 불가피하게 가질 수 있는 그 기사의 한계 그거를 고지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그 불완전함 속에서 함께 힘을 모으는 그 팩트 체크의 공론장을 만드는 기초가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서로 언론사끼리도 서로의 불완전함을 공유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에 조금씩 다가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판사 같은 경우는 법리 판단의 최종 결정권자죠. 판사도 판결문 쓸 때 다른 판사가 쓴 판결문 이른바 이제 판례를 참고를 하잖아요. 과거 판례부터 이렇게 검색을 하잖아요. 그간의 판례를 통해서 좀 더 옳은 법리 해석을 하기 위해 거기에 다다르기 위해서 노력을 하듯이 팩트체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팩트체크도 다른 언론사가 했던 팩트체크 그 언론사가 고지했던 그 취재의 방법, 전문가 이런 세세한 과정들을 참고를 해서 참고를 할 수밖에 없고 저 역시도 그런 것을 이제 참고를 해서 취재를 했고 또 그렇게 하면서 뭔가 사실에 가까워지는 이제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팩트체크라는 일종의 그 거대한 벽화에 각 언론사들이 그 전문가 관공서 이런 곳들이 이제 협력을 해서 이렇게 좀 모자이크를 채워 나가는 거죠. 이게 팩트체크의 본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팩트체크 저널리즘은 좀 기존 저널리즘보다 덜 경쟁적이고요, 더 공익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공익성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연히 팩트체크의 공익성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케이스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게 확진자가 그 폭증했던 대구에 한번 신천지 때문에 확진자가 막 나왔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대구의 역학 전문가가 한 명뿐이다 이런 소문이 좀 돌았었어요. 그러니까 진보 성향의 역사학자가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사실상 이게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좀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나쁜 유언비어였습니다. 그래도 배우신 분이. 당시 이제 대구에서는 이제 신천지 때문에 안 그래도 불안감이 큰데 이런 식의 유언비를 퍼뜨려서 이게 뭐 진보니 보수니 뭐 좌니 우니 이런 문제를 떠나서 이건 너무 악의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좀 팩트 체크가 매우 시급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2월 21일자 팩트 체크인데요. 근데 이걸 어떻게 팩트 체크를 해야 하나 고민을 했는데 일단 방역 역학 전문가 정보는 그 질병관리본부가 가지고 있어요. 이제 지금의 질병관리청이죠. 질본의 자료를 요청하면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쪽 통화를 몇 번 해보면요, 정말 방역 때문에 늘 숨이 가빠요. 숨이 가빠서 제가 뭘 물어보기가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연락이 많이 오고, 근데 자기도 또 업무가 있고 하니까 여기서 뭐 자료 달라고 하고 이럴 수가 없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분들한테 자료를 요청하면 뭔가 방역 비효율에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급한 불 끄는 게 중요하니까 다른 방법을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은 팀에서는 좀 수고스럽더라도 그 지역 지자체를 좀 일일이 통화를 했습니다.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방역 담당 부서로 들어가서 거기 연락처 담당자를 알아보고 대언론 담당자를 통해서 또 교체 확인하면서 이렇게 통계를 뽑은 겁니다. 그렇게 그 각 시도 지역의 그 방역 전문가 현황을 뽑아낸 결과인데요. 그 팩트 체크를 통해서 대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사정이 비슷하다라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건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방역이 무관심하다가 일 터지면 그때뿐인 그런 행정 편의주의, 이런 구조적인 문제와 맞닿아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한 명 있다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 대구가 문제가 아니다라는 식의 팩트 체크였습니다. 뭐 반향은 별로 없었습니다만은 가장 보람 있었던 팩트 체크가 아니었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사례를 보시면은 그 지역 소방본부를 일일이 팩트 체크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 동네 그 보호복 입은 구급대원이 나타나면은 그 사진이 있죠. 사진을 찍어가지고 SNS에 올려가지고 여기 확진자 나타났다 막 이런 소문이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이게 우리 동네 확진자라는 소문이 퍼지면은 시민들이 그만큼 불안하다는 거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요. 또 그 옷을 입은 것만 봐도 막 확진자 나왔네 하고선 되게 두려워한다라는 공동체의 감정이 그만큼 취약해졌다라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호복 입은 구급대원이 왜 이렇게 많은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국 지자체의 소방본부로 직접 전화를 걸어서 취재를 했고요. 사실 이제 방송 기사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이제 길게 담아내지는 못했는데 다 이제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했어요. 근데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가능한 보호복을 입고 출동하라라는 게 대부분 지자체의 가이드라인이었고 이게 환자를 다루는 구급대원의 안전을 위해서 두 번째로는 혹시 이제 구급대원이 걸렸을 때 또 전파 하도 많이 돌아다니니까 전파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방역복을 입히는 거지 그 동네 확진자하고는 관련이 없다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호복 받다고 너무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뭐 이런 식의 팩트 체크를 했습니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다른 언론이나 공공기관에서 팩트 체크를 했더라도 유언비어가 계속 유통이 되고 있다. 이러면은 동참을 하자 우리도 이런 원칙을 정했습니다. 이거 좀 당연한 것 같은데 사실 최초 보도를 선호하는 기자 입장에서는 이거 되게 어려운 되게 어려워요. 이거 좀 용기가 필요해요. 저도 기자이기 때문에 그 명색이 팩트 체크하는 입장에서 다른 회사에서 팩트 체크한 걸 제가 또 하는 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수치스럽습니다. 이거 스트레이트도 아니고 기획받는 거는 되게 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얼마나 아이템 못 찾았으면 그 팩트 체크한 거 남들이 한 걸 또 하고 앉아 있냐 이런 비판을 받을까 봐서 좀 두렵기도 했는데, 근데 팩트 체크는 언론사 간의 경쟁보다는 그래도 협업이 본질이다라는 마음가짐을 계속 하려고 스스로를 좀 자기 체면을 걸었습니다. 자존심을 좀 죽일 필요가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게 그런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 대구에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31번 환자가 한번 그게 난동을 피운다라는 영상이 급속도로 퍼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미 오전에 이제 사실이 아니다라는 대구 경찰청 발표가 있었고 관련 보도도 꽤 많았는데 이게 확산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뭐 신천지에 대한 반감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환자가 이렇게 막 난리친 게 워낙에 그림이 좋았습니다. 영상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팩트 체크를 했고요. 대구지방경찰청과 대구시청에 다 연락을 해서, 남들이 했던 거 또 팩트 체크를 했는데 이게 유튜브 조회수가 175만이 나오더라고요. 뭐 조회수가 많다고 뭐 효과적인 팩트 체크는 아니지만은 사람들이 이걸 거짓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다면은 저는 그거 클릭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유언비 확산 속도가 워낙에 빠르니까, 워낙에 빨리 퍼져나가니까 언론사 팩트 체크, 관공서 팩트 체크만으로는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징적인 장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즉 팩트 체크 저널리즘은 최초 보도가 아니라도 자존심 상할 필요는 없어야 한다. 이거 저 사실 이성적으로는 저도 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늘 딱 현장에서 맞닥뜨리면은 또 아마 어려울지도 몰라요. 일단 좀 공자님 말씀 비슷하게 드리면 그렇습니다. 좀 다른 회사에서 팩트 체크를 했더라도 확산 속도가 이를 상회할 정도로 빠르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또 팩트 체크를 하자, 이번 기회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좀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 제가 했던 여러 팩트 체크가 그 정보 방역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를 성취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프레젠테이션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런 감정 방역에 기여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많이 생겼습니다. 대표적인 게 혐오를 주장하는 거짓 정보들, 이에 대한 팩트 체크들입니다. 혐오와 관련된 유언비어는 워낙 터무니없는 소문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팩트 체크 그 자체는 쉬웠습니다. 자료 하나 받아가지고 관공서에서 자료 하나 받아가지고 팩트 체크하면 됐었거든요. 근데 그 효과가 별로 크지가 않은 거예요. 사례를 보시면은 이게 2월 27일 보도인데요. 우리 건강보험료 수천억 원이 중국인 의료비에 쓰인다라는 이제 소문이 돌았습니다. 뭐 틀린 소문은 아니었는데, 코로나19 초기여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중국에 대한 혐오가 너무 심했었어요. 그래서 일단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뭐 총액은 정말 많았습니다. 이렇게 총액은 이렇게 진짜 많았지만 그걸 1인당으로 계산해 보면 중국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1인당으로 계산하면은 중국이 제일 많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중국인이 내는 또 보험료도 또 만만치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좀 명확한 팩트 체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저희 사실은 팀 그리고 제가 아주 거센 공격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 팩트 체크 반작용이 좀 크더라고요. 뭐 메일부터 시작해서 인터넷 댓글까지 뭐 기레기가 또 뭐 납셨냐니, 뭐 거짓 팩트 체크하고 있다, 중국이 좋으면 너가 치료비 대줘, 막 이런 식의 악의적인 댓글들이 상당히 많이 달렸고, 제가 항의 메일을 한 30통 정도 받은 것 같아요. 합리적이지 않은 반응이잖아요. 처음에는 좀 억울했습니다. 이게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아무리 세상이 각박해져도 말이야. 또 그저께 또 한 의원실이 국정감사 자료로, 뭐 최근 국정감사 자료로 중국인 치료비 제일 많이 썼다라는 자료를 또 뿌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팩트 체크했던 게 지금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계속 그 자료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또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생각도 들고,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꽤 많은 사람들이 그 팩트 체크 화법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도덕적인 우월감에 가득 찬 팩트 체커에 그런 훈계 언어로 소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진단은 이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기자가 혐오는 나쁜 것이라는 식의 도덕적인 판결문을 내리는 식의 화법을 매우 불쾌히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느끼는 이제 불안과 공포, 이런 감정적인 지점, 여기서 이제 혐오가 전화하는 것 같아요. 이런 맥락이 있는데, 이런 맥락을 간과하고 기자가 나서서 자, 이건 선합니다, 이건 악합니다, 이거는 옳고요, 이거는 그러고요, 이건 사실이고요, 이건 거짓이고요, 이렇게 딱 결정을 해서 내리잖아요. 판단을 하고.
이런 이분법적으로 재단하는 저널리즘에 대한 일종의 감정 저항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 엘리트들, 지식인들, 언론인들 말하는 화법이 늘 그래요. 특히 혐오 현상에서 특히 이런 화법이 극대화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덕적이지 못해서 그래, 패륜적이라서 그래, 심지어 이렇게 무시하고 묵과해버릴 때가 많은데, 이런 식의 접근 방식은 좀 거센 반작용을 일으켜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에 이제 수많은 혐오 집단들이 있잖아요. 혐오 대상이 있잖아요. 저는 온라인 커뮤니티들 보면은 그런 화법을 좀 이렇게 보면은 이런 도덕적 우월감이나 거기에 대한 반작용, 그거를 또 기존의 엘리트들이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그런 결과라고 진단을 합니다. 아, 이런 어리석은 패륜나들 찌찌찌 이러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디어 수용자를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분명한 거는 코로나19가 이제 공동체 혐오 정서를 더욱 거세게 만들고 있고 앞으로도 더 강하게 만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주기적으로 혐오의 대상이 바뀔 뿐이지 혐오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 같습니다. 과하게 두렵고 과하게 불안하면 혐오의 대상을 찾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 혐오 현황과 관련된 팩트체크는 다른 문양의 저널리즘을 요구하는지도 모릅니다. 그 팩트체크 저널리즘 화법에 대한 고민이기도 하고요.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는 장기화됐고 또 혐오 관련 이슈는 앞으로 더 격렬해질 것입니다. 팩트체크는 이 혐오 현상에 대한 팩트체크를 계속 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도덕적 우위 관점에서 참과 거짓을 쉽게 구획하는 식의 팩트체크로 팩트체크 본연의 목적이라 할 수 있는 감정 방역을 성취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고민 중입니다. 이게 부수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예전에 뭐 감정 방역이 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부수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역사적으로 뭐 팬데믹 때마다 혐오는 격렬해졌잖아요. 심지어 학살도 빈번했습니다. 흑사병 때 유태인 이교도들 많이 학살된 사례 많죠. 물론 지금 그런 학살이 벌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팬데믹이 이렇게 심해질수록 누군가를 더 미워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증오심은 우리가 평소 미워했던 사람을 경유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혐오 관련 팩트 체크를 어떤 식으로 써야 할지 여러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 코로나19 팩트 체크를 지렛대 삼아서 훈계 저널리즘에서 공감 저널리즘으로 좀 그 틀을 바꾸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좀 뜬구름 잡는 얘기긴 하지만 저 역시도 지금 공감 저널리즘의 화법을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문양을 계속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계신 그 저널리즘 컨퍼런스 참가자분들한테 그 해안을 얻어가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경원 기자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움직이는 목표물을 상대로 팩트체크를 하는 것의 어려움, 그리고 그래서 그 팩트체크 자체가 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유보적인 것들, 그런 투명성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감정이라고 하는 아주 뜨거운 이슈를 건드려 주신 것 같습니다. 이후 토론에서 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